당신이 뭔데 우리 집안일의 간섭이야. 며느리 미화가 소리를 지르며 내 앞에서 제사 음식을 바닥에 내던진다. 시아버지 제사를 음식물 쓰레기로 지내자고? 내 목소리가 떨린다. 40년 모아둔 참을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남편의 첫 제사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시어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게 된 어머니, 그리고 그동안 효심 가득한 며느리인 척하며 뒤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던 며느리의 이야기죠. 과연 진정한 효도란 무엇일까요? 겉으로만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요?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 궁금합니다. 나이 들수록 가족의 진심을 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이야기는 조금 길지만 편안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중간중간 놀라운 반전도 있으니까요. 혹시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볼륨을 조금 높여서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나는 아직도 남편 진호가 떠난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게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며느리 미화는 정말 완벽했다. 조문객들 앞에서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시아버지를 그리워했고 나를 부축해주며 효부의 모범을 보였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칭찬했다. 어머님, 며느리 보기 참 좋으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 어디서 구해요? 미화 씨 정말 착해요. 시어머니 모시는 거 보면 눈물이 다 나와요. 나도 그때는 고마웠다. 정말로 고마웠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젖어 있을 때 미화가 모든 걸 알아서 해줬으니까. 상속 서류도 정리해주고 식당 운영도 맡아서 해주겠다며 나서주었다. 명동옥은 남편이 30년 전에 시작한 한정식 집이었다. 처음에는 작은 가게였지만 남편의 손맛과 정성으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났다. 이제는 명동에서 알아주는 맛집이 되었다. 하루 매출이 웬만한 사람 한 달 월급보다 많이 나올 때도 있었다. 어머님,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미화는 상속 절차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법적으로는 배우자인 내가 절반을, 아들 태준이 절반을 상속받게 되었다. 하지만 미화는 자신이 실질적인 운영을 맡겠다며 나를 안심시켰다. 며칠 뒤부터였다. 미화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 어머님, 이제 연세도 많으시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같은 말이었지만 톤이 달랐다. 전에는 걱정스러운 며느리의 목소리였는데 이제는 뭔가 시큰둥한 느낌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미화가 나한테 예의를 다했다. 아침마다 인사를 드리고 명절 때마다 선물을 챙겨주고 아픈 곳은 없는지 안부를 물었다. 물론 남편 앞에서만 그랬지만,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남편이 없으니까 굳이 연기할 필요가 없어진 모양이었다.
식당에 나가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전에는 매일 나가서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음식 맛도 보고 직원들 챙기는 재미가 있었는데 미화가 슬쩍 말렸다. 어머님이 계시면 직원들이 불편해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어른 모시는 걸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럴까 싶어서 며칠 안 나갔더니 아예 나오지 말라는 식으로 변했다. 어머님은 집에서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이 밖에 돌아다니면 위험하잖아요. 73세가 그렇게 늙은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미화의 입에서는 마치 내가 치매 걸린 할머니인 것처럼 들렸다. 그래도 참았다. 며느리가 힘들게 식당 운영하는데 내가 끼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남편도 살아생전에 자주 말했었다. 순자야, 우리는 나이 들었으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맡기고 뒤에서 지켜봐 주는 게 좋겠어. 남편의 말을 떠올리며 집에서 기다렸다. 아들 태준이 저녁에 들러서 하루 장사 이야기라도 들려주면 좋겠다 싶었는데 태준도 바빠진 모양인지 며칠에 한 번씩만 얼굴을 비췄다. 엄마, 나도 바빠서 자주 못 와. 미안해. 괜찮다, 아들아. 일이 우선이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운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발길이 뜸해지다니. 어느 날 저녁 태준이 미화와 함께 왔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다 싶어서 기뻤는데 두 사람의 표정이 심각했다. 엄마, 우리가 할 이야기가 있어.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뭔 이야기? 앞으로 생활비랑 용돈은 우리가 드릴게. 대신 엄마는 식당 일에는 신경 쓰지 마. 나는 깜짝 놀랐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식당 일에 신경을 안 써? 엄마,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도 걱정되잖아요. 미화가 끼어들었다. 저희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편히 쉬세요. 나 아직 멀쩡해. 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 우리도 엄마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요즘 식당 일이 복잡하거든. 젊은 사람들이 맡아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태준의 말에는 미화의 영향이 느껴졌다. 내 아들이지만 어느새 아내 말에 따라가고 있었다. 그날 밤 혼자 누워 있으면서 남편 생각이 많이 났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남편은 늘 나를 동반자라고 생각했다. 식당 일도 함께 의논하고 중요한 결정도 함께 내렸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된 모양이었다. 며칠 뒤 식당에서 전화가 왔다. 직원 중 한 명이었다. 사장님, 요즘 안 오시네요.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 드렸어요. 뭔데? 새로 들어온 사장님 미화의 메뉴를 바꾸고 싶다고 하시는데 괜찮은 건가요? 사장님 진호이 만드신 전통 메뉴들을 좀 빼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이 30년 동안 연구하고 개발한 메뉴들을 함부로 바꾸겠다고? 잠깐만,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볼게. 아, 그런데 사장님. 새 사장님이 이제 예전 사장님은 안 나오신다고 직원들한테 얘기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가 이렇게 쉽게 밀려날 줄은 몰랐다. 그 다음 주부터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음식이었다. 전에는 집에서 먹는 반찬도 식당에서 가져온 싱싱한 재료로 만들어줬는데 이제는 먹다 남은 것들만 가져다 줬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며느리가 가져온 건 손님상에서 덜어낸 나물 반찬들이었다. 젓가락질 몇 번 한 것들이 섞여 있었다. 이게 뭐야? 어머님 드실 반찬이요. 식당에서 남는 거 가져왔어요. 손님이 먹던 걸 조금밖에 안 드셨어요. 버리기 아까웠어요.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데도 도움되고 어머님도 좋은 반찬 드실 수 있고 일석이조죠. 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꾹 참았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는 명분까지 갖다 붙이니 뭐라고 말하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다. 며칠 뒤에는 청소를 시켰다. 어머님, 집에서 심심하시죠? 가벼운 청소 좀 해주세요. 무슨 청소? 제가 바빠서 집 정리를 못했거든요. 어머님이 해주시면 운동도 되고 좋잖아요. 나이 든 사람이 몸을 움직이는 게 좋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시키는 것들을 보니 그게 아니었다. 화장실 청소, 베란다, 걸레질, 심지어 며느리 부부 침실 정리까지. 어머님, 이 방도 좀 정리해 주세요. 내가 왜 너희 방을 치워? 어머님이 정리를 더 잘하시잖아요. 저는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점점 하녀 부리듯 했다. 그래도 혈육이니까 참았다. 며느리도 식당 일로 힘들 텐데 내가 이 정도는 도와줘야겠다 싶었다. 가장 모욕적이었던 건 손님들 앞에서 나를 대하는 태도였다. 어느 날 식당 단골 손님이 집에까지 찾아왔다. 남편과 친분이 있던 분이었다. 사모님, 요즘 식당에서 안 되어서 걱정했어요.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나타났다. 어머님, 누구세요? 식당 단골 손님이셔. 아,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손님한테 인사했다. 그러고는 내게 말했다. 어머님, 손님 오셨으니까 차라도 대접해 드려야죠. 설거지도 좀 해 놓으시고요. 손님 앞에서 나를 심부름꾼 취급한 것이다. 손님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어머님이 요즘 집에서 시간이 많으시거든요. 며느리가 손님한테 설명했다. 몸도 움직여야 하고 해서 간단한 일들 부탁드리고 있어요. 마치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처럼 포장했다. 손님이 돌아간 뒤에 며느리한테 따졌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손님 앞에서 날 왜 그렇게 대해? 어머님,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어머님 건강을 생각해서 한 말이에요. 건강? 내가 아픈 줄 알아? 나이 드시면 집에만 계시면 안 좋잖아요. 움직이셔야죠. 말꼬리를 잡을 수 없게 교묘했다. 겉으로는 나를 걱정하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실제로는 하녀 부리듯 했다.
점점 더 심해졌다. 어머님, 이제 식당 열쇠는 제가 보관할게요. 어머님이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무슨 위험? 내가 30년 넘게 드나든 곳인데. 요즘 도둑도 많고 어머님 연세로는 무슨 일 생길지 모르잖아요. 결국 식당 출입까지 통제당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며칠 뒤의 일이었다. 시장에서 마주친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다. 순자 씨, 며느리가 우리한테 그러더라고. 뭐라고?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고. 혼자 나다니시면 길도 잃어버리고 그런다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며느리가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치매에 걸린 것처럼 소문을 낸 것이다. 무슨 소리예요? 나 멀쩡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순자 씨가 그럴 분이 아닌데.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를 찾았다. 너 사람들한테 내가 깜빡깜빡 한다고 말하고 다녔어? 어머님,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방금 시장에서 들었어. 내가 길 잃어버린다고 했다면서? 아, 그거요? 어머님이 가끔 집 찾는 걸 어려워하시길래 혹시나 해서 얘기한 거예요. 걱정돼서요. 언제 내가 집을 못 찾았어? 저번에 늦게 들어오셨을 때요. 1시간이나 늦으셨잖아요. 그날은 병원에 갔다가 검진 시간이 길어진 것뿐이었다. 며느리한테 미리 말하지 않은 내 잘못이었지만 그걸 빌미로 치매 취급을 하다니. 너 지금 나를 바보 만들려고 작정했어? 어머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어머님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항상 이런 식이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내 인격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아들한테 전화했다. 아들아, 며느리가 나를 너무 심하게 대해. 엄마, 무슨 소리야?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소문내고 다녀. 에이, 그럴 리 없어. 며느리가 엄마를 그렇게 나쁘게 볼 사람이 아니야. 정말이야. 시장에서 이웃 아주머니가 직접 얘기해줬어. 엄마, 오해인 것 같아. 며느리는 엄마 걱정해서 하는 말일 거야. 아들마저 아내 편만 들었다. 내 말은 믿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며느리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말하는 것 같았다. 조금 더 견뎌봐. 때가 오면 진실이 드러날 거야.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며느리의 무시는 날이 갈수록 더 노골적이 되었다. 어느 날은 내가 감기에 걸렸는데도 집안일을 시켰다. 어머님, 오늘 식당 청소하는 날인데 청소 아주머니가 못 온대요. 어머님이 좀 해주세요. 내가 감기 걸렸잖아. 감기야 집에서 쉬시면 금세 낫죠. 청소는 운동도 되고 좋아요. 기침을 하면서도 식당 바닥을 닦았다.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가 바닥을 걸레질하는 모습을 어떻게 생각했을지 상상하니 더 참담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며칠 뒤 아들이 혼자 왔다. 오랜만에 아들과 둘이 있게 되어 기뻤는데 아들의 첫 마디가 나를 무너뜨렸다. 엄마, 며느리 말로는 엄마가 요즘 이상하다던데. 뭐가 이상해? 자꾸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고. 며느리가 잘해주는데도 오해를 한다고 하더라. 피해의식? 내가 언제? 엄마, 며느리는 엄마를 진짜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있어. 그런데 엄마가 자꾸 의심한다면서 서운해 하더라고. 내 가슴이 답답했다. 며느리가 아들한테까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아들아, 너 정말 며느리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 엄마가 뭘 어떻게 해? 음식물 쓰레기 가져다 주고 하녀 부리듯 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치매 걸렸다고 소문내고. 엄마, 그게 다 엄마 생각해서 하는 일이잖아. 음식 아껴 먹고 몸 움직이고 건강 챙기라고. 아들은 이미 며느리의 논리에 완전히 세뇌되어 있었다. 너 진짜 엄마보다 며느리가 더 중요해?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며느리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시어머니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엄마, 며느리가 언제 엄마를 무시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잘해주는데.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다. 아들의 눈에는 아내가 완벽한 며느리로만 보였다. 엄마, 며느리 말로는 엄마가 요즘 예민하대요. 나이 드시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대요. 예민? 내가 예민하다고? 아니면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실래요? 요즘 노인 우울증이나 치매 초기 증상 이런 것들이 있다던데. 결국 아들마저도 나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 아들이 돌아간 뒤 나는 한참 동안 울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다. 그 다음 날 며느리가 새로운 요구를 해왔다. 어머님, 이제 용돈은 제가 관리할게요. 용돈을 왜 내가 관리해? 어머님이 혼자 돈 관리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언제 돈 관리를 못했다고 그래?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가 많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당하기 쉬워서요. 또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였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내가 자유롭게 돈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내 돈인데 내가 쓰겠다는데 왜 말려? 어머님, 제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머님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 내 통장까지 빼앗겼다. 월 용돈이라며 30만 원을 주면서도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했다. 뭘 사셨는지 확인해야 건강 관리를 도와드릴 수 있어요. 내 인생에서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존심이 상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뒤 동네 이웃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며느리가 나타났다. 나도 거기 있었는데 며느리는 나를 못 본 척하더니 다른 아주머니들과 대화를 시작했다. 요즘 시어머니 모시는 게 정말 힘들어요. 내 귀가 번쩍 뜨였다. 어르신들이 나이 드시면
성격이 까다로워지잖아요. 뭘 해드려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그러게 우리도 나이 들면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이야. 특히 우리 시어머니는 피해의식이 심하세요. 제가 잘해드려도 자꾸 의심하시고. 며느리는 내가 듣고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계속했다. 그래서 남편이랑 의논해서 병원에 모셔가려고 해요. 치매 초기일 수도 있거든요. 주변 아주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그래, 며느리가 참 고생이 많아.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싫어하는데 며느리는 정말 효부야. 저런 며느리 어디서 구해? 나는 그 자리에 더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났다. 어머님,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그 며느리가 깜짝 놀란 척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내가 다 들었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어머님,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주변 아주머니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며느리의 연기가 워낙 완벽해서 내가 정말로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초라하고 늙어 보였다.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남편의 영정 사진을 다시 바라봤다. 여보, 나 정말 이상해졌나? 며느리 말이 맞나?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있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며느리가 나를 이상하게 만들려고 작정한 거라는 확신이. 그날 밤 친구 영숙에게 전화했다. 영숙아, 나 좀 이상해? 갑자기 왜 그래? 며느리가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해. 심지어 아들도 그 말을 믿고 있어. 뭔 소리야? 너처럼 정신 멀쩡한 사람이 어디 있어? 영숙의 말에 조금 위안이 되었다. 그럼 내가 예민한 것도 아니고? 예민? 네가? 너는 너무 참을성이 많아서 문제야. 며느리가 널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영숙의 말이 맞았다. 내가 너무 참다 보니까 며느리가 더 심하게 나오는 것 같았다. 영숙아,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순자야, 네가 너무 착해서 그래. 가끔은 단호하게 나와야 해. 하지만 어떻게 단호하게 나올지 방법을 모르겠었다. 며느리는 항상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여서 내가 뭐라고 말할 틈을 주지 않았으니까. 남편이 돌아가신 지 49제가 지나고 드디어 첫 제사 날이 다가왔다. 나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남편을 위한 첫 제사인 만큼 정성스럽게 모시고 싶었다. 남편이 좋아했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제사상 구성을 짰다. 며느리야, 제사 음식 준비 어떻게 할까? 어머님, 요즘은 간소하게 하는 추세예요.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간소하게? 시아버지 첫 제사인데? 어차피 드시지도 못하는 음식을 왜 그렇게 많이 준비해요? 낭비잖아요. 나는 깜짝 놀랐다. 제사를 낭비라고 하다니. 며느리야, 제사가 낭비야? 돌아가신 아버지를 모시는 건데. 어머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요즘 시대에 맞게 하자는 거예요.
음식도 간단하게 하고 절차도 줄이고.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남편과 함께 살면서 매년 지내던 제사였다. 첫 제사만큼은 제대로 지내고 싶었다. 그래도 기본은 갖춰야지. 삼색나물, 전, 탕국, 밥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님, 그런 거 하려면 며칠 전부터 장보고 준비해야 하는데 저는 식당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럼 내가 할게. 어머님이 언제 혼자 그런 걸 다 해보셨어요? 실수라도 하시면 어떡해요? 결국 제사 준비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며칠 뒤 아들이 와서 제사 얘기를 꺼냈다. 엄마, 제사 음식은 며느리가 식당에서 준비해 올 거야. 식당에서? 응, 어차피 우리 식당 음식이 맛있으니까 거기서 가져오면 되잖아. 나는 어이가 없었다. 제사 음식을 식당에서 포장해서 가져온다고? 아들아, 제사 음식은 정성스럽게 집에서 만드는 거야. 엄마,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 시간도 절약되고 맛도 좋고. 시간 절약? 내 아버지 제사를 시간 절약으로 하자고? 엄마,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아버지도 우리 식당 음식 자랑스러워 하셨잖아. 아들의 말에도 며느리의 영향이 느껴졌다. 내 아들이 제사의 의미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게 되다니. 아들아, 제사는 정성이야.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라고. 엄마, 형식에만 매이지 마세요.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며느리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중요했다. 제사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도 그런 마음의 표현 중 하나였다. 결국 한 발 양보해서 일부는 내가 준비하고 일부는 식당에서 가져오기로 했다. 제사 전날 나는 혼자서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쳤다. 며느리는 도움을 주지 않았다. 식당 일이 바쁘다는 핑계였다. 어머님, 무리하지 마세요. 연세도 많으신데 혼자서 그런 일 하시면 안 돼요. 걱정하는 말투였지만 실제로는 도움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래도 나는 밤늦게까지 준비했다. 남편이 좋아했던 도라지나물, 시금치나물, 콩나물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제사 당일 아침 며느리가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왔다. 그런데 가져온 걸 보고 내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뭐야? 어머님이 부탁하신 음식들이에요. 이건 어제 손님상에서 남은 거잖아. 며느리가 가져온 건 말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였다. 손님들이 먹다가 남긴 음식들을 다시 포장한 것이었다. 어머님, 좀 남긴 거지만 맛은 똑같아요. 버리기 아까워서 가져온 거예요. 며느리야, 이걸로 제사를 지내자고? 어머님, 낭비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시아버지도 아까워하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멍하니 서 있는데 며느리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다. 참, 어머님. 저희 내일 여행 가기로 했어요. 여행? 언제? 내일 아침에 출발해요. 제사 지내고 바로 가야 해서 오늘은 간소하게 지내면 좋겠어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남편의 첫 제사 다음 날에 여행을 간다고? 며느리야, 제사 다음 날에 여행을 가는 법이 어디 있어? 어머님, 미리 예약한 거라서 취소하기 어려워요. 시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이해? 뭘 이해해? 첫 제사인데. 어머님, 너무 옛날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은 다들 그래요. 아들도 아내 편을 들었다. 엄마, 우리도 쉴 시간이 필요해. 식당 일로 스트레스가 심해서 의사가 휴식을 권했거든.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남편의 첫 제사보다 여행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다. 그럼 제사는 어떻게 지내? 간소하게 지내면 되잖아요. 절 몇 번 하고 음식 조금 차려놓고. 며느리는 정말로 제사를 형식적인 절차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도 나는 참았다. 오늘 하루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제사를 지낼 시간이 왔다. 제사상을 차리는데 며느리가 가져온 음식물 쓰레기와 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 함께 올려졌다.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그런 음식들이 놓이는 걸 보니 가슴이 아팠다. 자, 이제 절하고 끝내요. 며느리가 말했다. 뭘 끝내? 충문도 읽어야 하고 차례도 올려야 하고. 어머님, 그런 건 옛날 이야기예요. 요즘은 간단하게 해요. 아들아, 너마저 그렇게 생각하니?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내 눈치만 봤다. 결국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내지 못했다. 절도 대충 하고 충문도 읽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끝냈다. 제사를 마친 뒤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님,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하니까 오늘은 일찍 들어갈게요. 제사 음식은 나눠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드세요. 저희는 배불러서요. 남편의 제사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것조차 귀찮다는 말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제사 음식을 먹으며 울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첫 제사가 이렇게 초라하게 끝나다니.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날이었다. 어르신들, 여기까지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정말 화가 나지 않으세요? 남편 첫 제사를 음식물 쓰레기로 지내겠다니, 그것도 다음 날 여행을 간다면서 간소하게 하자고 하네요.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손자 어머니가 과연 이런 모욕을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며느리와 아들이 여행짐을 챙기고 있었다. 나는 어젯밤 한 잠도 못 잤다. 제사 음식을 치우면서 계속 남편 생각이 났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머님, 저희 다녀올게요. 며느리가 인사를 했다. 언제 와? 일주일 정도 있다 올게요. 일주일? 어차피 식당도 직원들이 알아서 하고 어머님도 혼자 계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편하다고? 남편 제사 다음 날에 며느리가 일주일 동안 여행을 떠나는 게 편하다고? 며느리야. 네? 너 정말 우리 집 며느리 맞아?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첫 제사 다음 날에 여행을 가는 게 맞아? 어머님, 저희도 사람이에요. 쉴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 의무는 없고 권리만 있어. 이때 아들이 끼어들었다. 엄마, 며느리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식당 일까지 다 떠맡아서 했잖아. 그래서 그게 제사를 우습게 봐도 되는 이유야? 엄마, 제사는 마음으로 지내는 거잖아요. 며느리가 말했다. 형식에만 매이면 뭐 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형식? 내가 어제 가져온 게 형식이야? 음식물 쓰레기로 제사 지내는 게 형식이라고? 어머님, 그런 식으로 말하시면 안 되죠. 저는 정말 시아버지를 생각해서 한 일이에요. 시아버지를 생각해서 손님이 먹다 남긴 걸로? 어머님, 음식은 음식이에요. 맛은 똑같잖아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다. 너 정말 미쳤구나. 아들이 깜짝 놀라며 나를 말렸다. 엄마, 왜 그래? 왜 그러냐고? 내 아내가 내 아버지를 개 취급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걔도 먹다 남긴 음식은 안 주는데 내 아버지한테는 그런 걸 줘도 된다는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다. 어머님, 지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해? 내가 지금까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저는 어머님한테 잘해드렸는데요. 잘해? 음식물 쓰레기 가져다 주고 하녀 부리듯 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치매라고 소문내는 게 잘해주는 거야? 어머님, 그런 일은 없었어요. 없었어? 내가 다 봤는데? 아들이 다시 끼어들었다. 엄마, 며느리가 엄마한테 그럴 리 없어. 엄마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오해? 내가 바보라고 생각해? 나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가리켰다. 내 아버지가 이 꼴을 보면 뭐라고 하겠어? 며느리가 자기 제사를 쓰레기로 지내는 걸 보면 뭐라고 하겠어? 며느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님, 저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연기였다. 완벽한 연기였다. 아들 앞에서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꾸미고 있었다. 아들아, 나 정말 서운해. 어머님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는 줄 몰랐어. 아들이 아내를 감싸 안았다. 며느리야, 울지 마. 엄마가 요즘 예민하셔서 그래. 예민하다고? 내가 예민해서 화를 내는 거라고? 아들아, 네가 정말 내 아들이야?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아내가 내 어머니를 짓밟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야. 엄마, 며느리는 엄마를 짓밟은 적 없어요.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내 아들은 이미 아내 편에 완전히 서 있었다. 좋아. 그럼 가라. 여행 다녀와라. 엄마. 가라고. 내가 예민한 할머니니까 혼자 있는 게 편할 거야. 며느리와 아들이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짐을 들고 나갔다. 문이 닫힌 뒤 나는 주저앉았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문득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 순자야, 내가 죽으면 변호사 성호한테 연락해. 왜? 그냥, 혹시나 해서.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 그냥 법적인 절차 때문에 하는 말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의미인 것 같았다. 나는 핸드폰을 들어 한성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편의 오랜 친구였다. 성호야, 나 순자야. 아, 형수님. 안녕하세요. 성호야, 진호가 죽기 전에 뭐라고 했지? 자기 죽으면 너한테 연락하라고 했거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형수님, 혹시 지금 상황이 어떠세요? 며느리 분과 사이가 어떤지. 왜? 진호가 뭐라고 했어? 형수님, 한번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직접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형님이 남기신 게 있어요. 형수님이 보셔야 할 것이. 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남편이 뭔가를 남겨놨다는 말인가? 언제 갈까? 지금 시간 되시면 지금 오세요. 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한성호의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한성호의 표정은 심각했다. 형수님, 앉으세요. 성호야, 대체 무슨 이야기야? 한성호가 금고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형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이걸 맡기면서 혹시 형수님과 며느리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보여드리라고 했습니다. 뭔데? 유언장입니다. 유언장? 우리 집에 있는 것 말고? 네, 그건 가짜예요. 형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가짜? 진짜 유언장은 이겁니다. 한성호가 봉투를 열어서 서류를 꺼냈다. 모든 재산을 형수님께 물려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식당도 부동산도 예금도 전부 다요. 나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봤다. 왜? 왜 진호가 이런 걸 만들었어? 형님이 며느리를 신뢰하지 않으셨어요. 형수님을 홀대할 게 뻔하다고 하시면서 진짜 유언장을 따로 만드신 거예요. 남편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며느리의 속내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지금까지 며느리가 가진 재산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진짜 유언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내 손이 떨렸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나를 보호하려고 했다는 것이 느껴졌다. 형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동안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남편의 제사까지 우습게 만든 그 얼굴을. 성호야, 이 유언장을 공개하자. 한성호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의 법적 절차를 밟는 데는 며칠이 걸렸다. 형수님, 정말 확실하시죠? 한번 공개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확실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한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다. 그럼 먼저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사무실로 오라고 할게요.
며느리와 아들이 여행해서 돌아온 건 3일 뒤였다. 내가 변호사 사무실에 가자고 했을 때 두 사람의 반응은 달랐다. 엄마, 웬 변호사 사무실? 가면 알아. 혹시 엄마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야? 며느리가 불안한 듯 물었다. 잘못 생각. 내가 뭘 잘못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변호사를 부르시길래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졌다. 뭔가 힘새를 알아챈 모양이었다. 한성호의 사무실에 모인 네 사람. 나와 아들, 며느리, 그리고 한성호. 분위기가 무거웠다. 무슨 일로 부르신 건가요? 며느리가 먼저 물었다. 한성호가 나를 바라봤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입을 열었다. 진호 형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들이 놀라며 물었다. 집에 있던 유언장 말고 형님이 따로 작성하신 진짜 유언장이 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진짜? 그럼 우리가 가진 건 가짜는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이 유언장이 우선해요. 더 늦게 작성되었고 공증도 받았으니까요. 한성호가 유언장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읽어보시겠어요? 아들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읽어가며 점점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뭐야? 모든 재산을 어머님께 물려준다는 내용입니다. 며느리가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이게 말이 돼요? 갑자기 유언장이 하나 더 나온다고요? 형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작성하셨어요. 저한테 직접 맡기시면서 혹시나 할 때를 대비하라고 하셨죠. 혹시나 할 때? 무슨 말이에요? 한성호가 나를 바라봤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계속 말했다. 형님이 며느리분을 신뢰하지 않으셨어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시아버지가 저를 신뢰하지 않았다고요? 앉으세요, 며느리. 형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했는데요? 나는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며느리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남편이 다 알고 있었어.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돈만 노리고 우리 집에 시집 왔다는 것도 시아버지 앞에서만 착한 척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다고. 며느리의 입이 딱 벌어졌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뭐야? 시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나한테 한 짓들이 뭐야? 아들이 끼어들었다. 엄마, 설마 아버지가 정말 그런 말씀을? 아들아,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말했어. 며느리를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요?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다.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뭘 했는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한성호가 다시 개입했다. 일단 유언장의 법적 효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유언장에 따르면 명동옥과 부동산 그리고 모든 예금이 형수님 명의가 됩니다. 잠깐만요. 며느리가 소리쳤다. 이상해요.
갑자기 유언장이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의심스러우시면 공증 사무소에서 확인해 보세요. 형님이 직접 가서 작성하신 거라 기록이 다 남아 있을 겁니다.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건 뭐예요? 불법은 아니에요. 다만 진짜 유언장이 공개되면서 상속 내용이 바뀌는 거죠.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다. 며느리야, 네가 나한테 한 짓들 기억나? 어머님, 음식물 쓰레기 가져다 주고 하녀 부리듯 하고 동네에 내가 치매라고 소문내고.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제가 언제? 내가 다 기억해. 시아버지 제사를 쓰레기로 지내자고 한 것도. 어머님, 저는 정말 정말 착한 며느리였다고? 아들이 아내를 감쌌다. 엄마, 며느리가 설사 실수를 했더라도 실수? 계획적으로 한 게 실수야. 한성호가 상황을 정리했다. 일단 법적으로는 형수님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으시게 됩니다. 식당 운영권도 다시 형수님께 돌아가고요.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했지만 연기로만 보였다. 아들도 함께 고개를 숙였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며느리도 처음에는 정말 어머님을 잘 모시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시아버지 돌아가시기만 기다렸던 거라고. 엄마, 아들아, 너도 아내 편만 들었잖아. 내 어머니 말은 믿지도 않으면서. 아들은 할 말이 없었다. 한성호가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형수님, 정말 이 유언장을 집행하시겠어요? 나는 남편의 마지막 의도를 떠올렸다. 나를 보호하려고 마지막까지 준비해뒀던 그 마음을 집행해줘. 며느리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어머님, 제발요. 저희도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 내 친정도 있고 너희 능력으로 어디든 갈 수 있잖아. 어머님, 며느리야, 나한테 한 말 기억나? 나이 든 사람은 집에서 쉬어야 한다고 했잖아. 이제 네가 그렇게 해. 한성호가 절차를 설명했다. 내일부터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며느리와 아들은 끝까지 애원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다. 나는 남편의 마지막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다. 그리고 이제야 진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일주일 뒤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다. 명동옥은 다시 내 이름으로 돌아왔고 부동산과 예금 모든 것이 내 소유가 되었다. 한성호가 정리해준 서류를 보니 남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남겨놨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형수님, 축하드려요. 고마워, 성호야. 진호가 내 덕분에 마지막 소원을 이룰 수 있었어. 형님의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나는 명동옥에 직접 갔다.
오랜만에 들어서는 식당이었지만 내가 주인이라는 기분은 새로웠다. 직원들이 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사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사장님, 그런데 며느리 사장님은요? 이제 나한테 다시 넘어왔어요. 앞으로 예전처럼 운영할 거예요. 직원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며느리가 운영하면서 바뀐 것들이 많았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사장님, 메뉴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나요? 물론이죠. 남편이 만든 전통 메뉴들을 다시 살려야죠. 그때 며느리와 아들이 들어왔다. 두 사람의 얼굴은 초라했다. 어머님, 왔구나. 어머님,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며느리는 또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기회? 저희도 이 식당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나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그동안 나를 무시하던 그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며느리야, 네가 나한테 한 말 기억나? 어머님, 나이 든 사람은 집에서 쉬어야 한다고 했잖아. 이제 내가 집에서 쉬어. 어머님, 제발. 아들도 나섰다.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아들아, 너도 내 아내 편만 들었잖아. 내 어머니 말은 한 번도 믿어주지 않으면서. 엄마,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달라질 게 있어?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던 것이다. 며느리가 무릎을 꿇으려고 하자 나는 손을 내저었다. 그만해. 이미 늦었어. 어머님, 며느리야, 네가 나한테 한 대로 나도 너한테 할 거야. 음식물 쓰레기나 먹고 살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나는 완전히 매정할 수는 없었다.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고 아들의 아내였으니까. 성호야. 네, 형수님. 시내에 있는 작은 식당 하나 알아봐줘. 며느리와 아들이 운영할 수 있을 만한 곳으로.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내가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내가 내 며느리였고 아들이 내 아들이니까. 아들이 눈물을 흘렸다. 엄마.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명동옥에도 오지 마. 엄마, 그럼 우리는 너희는 이제 남이야. 내 아들도 내 며느리도 아니야. 가혹한 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동안 당한 모욕과 상처를 생각하면 이것도 관대한 처분이었다. 한성호가 며칠 뒤에 연락했다. 형수님, 시내 쪽에 작은 한식당 하나 나왔어요. 그분들이 운영하기에 적당할 것 같아요. 얼마야? 전세금 5천만 원, 월세 200만 원 정도요. 알겠어. 내가 전세금 내줄게. 대신 월세는 본인들이 내라고 해. 형수님, 그래도 내 며느리였잖아.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나는 며느리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관계는 끝이었다.
며칠 뒤 아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왔다. 엄마, 뭐야?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아들의 눈에 진심이 보였다.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모양이었다. 아들아, 내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너희를 사랑했어. 그래서 아예 쫓아내지 않고 작은 식당이라도 마련해 준 거야. 엄마. 하지만 나는 달라. 나한테 한 짓을 잊을 수 없어.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며느리한테 말해둬. 착하게 살라고. 내 아들이 나가고 나서 나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고마워.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줘서. 남편의 미소가 더 환해 보였다. 그날 저녁 친구 영숙이 찾아왔다. 순자야, 소식 들었어. 정말 잘 됐다. 영숙아,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내 남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미리 다 준비해 뒀다니. 그러게. 나는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었는데. 이제 뭐 할 거야? 식당 운영하면서 편하게 살 거야. 남편이 원했던 대로. 그래, 그렇게 해. 넌 그럴 자격이 있어.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다. 더 이상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었다. 내 집에서, 내 식당에서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며칠 뒤 명동옥에 새로운 메뉴판이 걸렸다. 남편이 만들었던 전통 메뉴들이 모두 돌아왔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돌아와서 반가워했다. 사모님, 역시 예전 맛이 그리웠어요. 다시 오게 되어 기쁩니다. 내가 직접 홀에 나가서 손님들을 맞았다. 7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몸이 가벼웠다. 마음이 편해서인지 건강도 좋아진 것 같았다. 어느 날 시장에서 만난 이웃이 말했다. 순자 씨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그래요? 예전에는 뭔가 우울해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 덕분에 나는 진짜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정한 효도는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걸. 며느리는 겉으로만 효부인 척했지만 남편은 그 속내를 모두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를 보호하려고 준비해 뒀던 것이다. 나는 남편의 영정 사진에 매일 감사 인사를 드렸다. 그리고 다짐했다. 남은 인생은 정말 의미 있게 살겠다고. 효도의 진실을 깨달은 나는 이제 진짜 행복한 노년을 시작할 수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순자 어머니의 사연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효부인 척하면서 뒤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 며느리, 그리고 그것을 미리 알아차리고 아내를 보호하려고 했던 남편의 지혜까지. 정말 마음이 아픈 이야기였지만 마지막에 진실이 밝혀지면서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효도란 무엇일까요? 겉으로만 보이는 행동일까요? 아니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일까요?
순자 어머니의 경우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느끼게 되는 서운함들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순자 어머니의 남편처럼 가족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살아생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지막까지 상대방을 지켜주는 것이겠죠.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